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년 경제 시간입니다. 자, 다시 온라인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매우 마음이 조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처럼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왔거든요. 예, 2단원인데요. 큰 2단원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어려워할 만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보다는 교실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를 좀 확인을 해가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 조급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2시간 그리고 다음 주에 2시간에서 총 4시간이 남았어요. 시험 볼 때까지. 근데 그 4시간 동안에 그 소단원 2개를 우리가 또 다 배워야 돼요. 내용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 이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신 바짝 차리고 수업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교과서를 한번 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교과서는 48쪽입니다. 자, 48쪽을 보면 이렇게 생긴 표지가 나올 겁니다. 자, 시장과 경제활동이라는 새로운 제목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대단원에서는 이렇게 4개의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단원, 2단원, 소단원 2개까지가 중간고사 범위다. 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자, 시장 가격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이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다음에 시장 가격이 한번 결정된다고 해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변화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래프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자, 그다음에 시장의 이제 균형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제 시장의 균형이 뭘까?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잉여라고 하는 개념을 배울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3단원과 4단원도 미리 알려주면 좋겠지만 오늘은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배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학습지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는 14쪽입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아마 나눠줬을 거예요. 그 부분을 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일단 오늘은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배울 건데 자, 여기서는 수요가 뭐고 공급이 무엇일까 그 의미를 알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이로부터 도출되는 수요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법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이 이제 도출이 되는데요. 그것이 만나서 우리는 시장 균형을 이룬다고 하거든요. 그 시장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 가격은 한번 결정되면 유지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처음에 제가 시장 가격은 변동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변동할까? 그리고 변동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오늘은요. 오늘 이 시간은 요렇게 요 내용 요소까지만 배울 겁니다. 이것만 해도 꽤 많은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꽤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51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시장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라고 하는 소주제가 붙어 있네요. 자, 먼저 우리는 수요와 수요량이 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수요라고 하는 건요. 자, 필요로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로 한다.
않나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욕구,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을 우리는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더 풀어서 얘기한다면 상품에 대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을 우리는 수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수요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수요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 그것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자,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잡히죠? 자, 이제부터는 요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도록 합시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수요 곡선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 수요 곡선의 모양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세로축에 해당하는 점이 점점 내려가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바로 가로축에는 이렇게 수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Q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quantity라고 하는 영어에서 단어에서 따온 알파벳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을 보니까 가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price를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시간에 함수에 대해서 이제 배워서 알겠지만 요것과 한번 우리가 대비를 해본다면, 자, 수학에서는 이렇게 가로축을 x축이라고 놓고 그다음에 세로축을 y축이라고 놓죠. 자, 그런데 이 x축은 이 함수에서 이제 변하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y 값은 x 값이 변함에 따라서 y 값이 달라지는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경제학에서는요, 가로축이 이제 수량, 세로축이 이제 가격 P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주로 경제학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서로 바뀝니다. 가격이 주로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량이 종속변수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양을 띠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은 굉장히 목이 마른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목이 타서 시원한 콜라를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욕구가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목이 마를 때 콜라 한 캔을 먹게 되면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겠죠. 달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수량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콜라 한 캔을 소비를 했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그 만족감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필요로 할 때, 굉장히 많은 욕구를 느끼게 될 때 그것을 소비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만족감을 높게 표시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콜라 한 캔을 소비를 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 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라고 해보죠. 됐나요? 자, 그래서 콜라 한 캔을 소비를 했고요. 근데 약간 모자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한 캔을 더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콜라를 이제 2캔째 소비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전히 시원하고 달고 맛있죠. 자,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콜라 한 캔, 너무 목이 말랐을 때 마셨던 그 콜라만큼의 어떤 만족감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10,000원의 지불 의사가 있었지만 두 번째 캔을 소비할 때의 만족감은 10,000원보다 조금 작게 형성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이거를 8,000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캔을 우리가 마셨습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 캔도 또 마시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가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럴 때는 두 번째 캔보다는 또 적은 만족감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6,000원.
됐나요? 자, 그다음에 또 네 번째 캔을 소비했을 때는 뭐 4,000원. 그다음에 뭐 다섯 번째 캔을 소비했을 때는 뭐 2,000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점점 많은 콜라를 우리가 마실 때마다 그것에 따르는 어떤 만족감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 가격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양을 마시면 마실수록 사람들이 이제 콜라를 먹게 되면은 오히려 만족감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괴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탄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먹을수록 목이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너무 달기 때문에 나중에는 질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그 만족감이 내려가면서 나중에는 음액값을 띄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만족감이 0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은 잘 나오지가 않으니까 요거는 예외로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자, 요거 한번 지어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의 소비량을 늘려나갈 때마다 거기에 따라서 지불하고자 하는 요 가격이 내려가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제 곡선을 띠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약간 이제 궁금한 점이 생기죠.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그렸는데 왜 수요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의문점을 갖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이 모양도 곡선의 형태를 띠게 돼요. 이렇게 Q, P, 원점 이러면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오목한 형태, 볼록한 형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볼록한 형태의 수요 곡선을 띠는 이유도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자, 이제 이 그래프 상에서 여러 가지 계산들이 이제 필요로 해요. 자, 그런데 이 계산을 하려면 이 곡선의 형태를 띠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을 잡아두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곡선이지만 우리가 배울 때는 직선으로 그린다라는 점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는 제 수요 곡선이 왜 우하향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두기만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수요와 수요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수요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했죠. 그리고 상품에 대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콜라 얘기를 했었는데 아까 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 수준에서는 우리가 3개의 캔을 필요로 했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6,000원이라고 하는 요 대응점에서 우리는 3개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요 3캔을 우리는 수요량이라고 한다라는 점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수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요, 수요량을 사람들이 줄입니다. 왜냐면 비싼 만큼 사람들이 그만큼 덜 필요로 하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을 늘린다는 그 법칙, 그것을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프에서 확인을 해본다면 자,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람들의 다시 여기를 볼까요? 자, 가격이 높아지면 이걸 지울게요. 자,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사람들의 소비량, 수요량은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그래서 수요량을 늘려 나간다는 것, 이 법칙을 우리는 수요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수요 법칙 매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은 어떤 관계를 띠고 있죠?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는 음의 관계 혹은 역의 관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수요 곡선 나와 있네요. 상품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그 그래프다.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다라고 알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을 보면 자, 제품 소비가 증가할 때마다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 이거는 알아두지 마세요. 야, 이거는 버려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날 때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내신에서는 일단 요거 몰라도 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 자,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가격이 하락한다. 그리고 우하향하는 형태다라는 것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수요 곡선이다라고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자, 이 수요 법칙에서 그리고 이 수요 곡선 상에서요. 요 수요 곡선 상에 이제 이동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요량이 늘거나 줄거나 한다는 얘긴요. 이 수요 곡선 상에 무수한 점이 있죠. 그렇죠? 이 무수한 점의 조합이 바로 점들이 모여서 수요 곡선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안에서 변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수요량이 변하는 게 아니라 제 수요가 변동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요가 변동한다는 뜻은 이 수요 곡선상의 점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이 변하는 것과 수요가 변동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 내용 확인하기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실제 사례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수요 곡선을 직접 그려보자라는 활동이거든요. 있나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는 내용을 좀 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확인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 별도의 영상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이것을 먼저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수행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별도의 영상을 시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일단 선생님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수요량의 변동과 수요의 변동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방금 강조했던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수요량의 변동이라는 것은요. 자, 그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재화의 수요량이 변하는 것이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수요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한다. 자, 이것을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그래프 틀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원점에다가 0이라고 써주고 자, 이 오른쪽 가로축을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여기를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Q라고 표시한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세로축은 가격이라고 했었고요. 이것을 우리는 P라고 표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 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하락하는 형태, 그리고 수량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가격은 상승하는 이 역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우하향하는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점들의 조합이 바로 이 수요 곡선인데요.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한다. 자,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A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B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할 때는요. 제 가격이 하락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이렇게 A에서 B로 이동하면서 수요량이 증가하고 있죠. 반대로 B에서 A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때 B에서 A로 이동을 할 때는 자, 가격이 먼저 상승해야 되고요. 상승하면서 수요량이 줄어드는 형태로 이 점들이 움직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A점, B점, 또 나중에는 뭐 C점도 있고 D점도 있고 E점도 있고 굉장히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를 할 텐데
이 점들 사이에서 이 곡선상에서 점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것이 바로 수요량의 변동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한번 보면 자 상품의 간격이 이거 잘못 표현이 되어 있는데 상품 가격은 증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라고 바꿔주세요. 됐나요? 자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또 반대로 상품 가격이 감소가 아니라 하락이라고 고쳐주세요.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는 요 곡선상에서 점들이 요 사이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수요의 변동이라는 것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이 위에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수요량의 변동이지만 여기는 그냥 수요의 변동이다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수요의 변동이라는 것은요. 수요량의 변동은 재화의 가격의 변화에 따른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수요의 변동은 재화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수요 자체의 변동을 우리는 수요의 변동이라고 하고요.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우리는 수요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자, 또 여기 틀이 있는데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원점, 수량, 그 다음에 Q.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고 P라고 한번 써봅시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곡선은 자, 요런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거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 수요 곡선은요, D라고 표시를 합니다. D는요, 디맨드 커브예요. 이런 것의 약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요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요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수요가 변동한다는 것은 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아예 자체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아예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수요 곡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 이제 수요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를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거를 한번 수학과 한번 비교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수학에서는 여러분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기억이 나나요? 자, 1차 함수라고 하는 것의 기본식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기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차 함수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여기를 x축, y축, 그 다음에 여기를 0이라고 쓰게 되면요. 자,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건 이제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음의 값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요 곡선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이 B라고 하는 값이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수요량의 변동이라고 하는 건요. 이 x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 y 값이 변하면서 그 점들의 조합을 나타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 b라고 하는 값이 변하게 되면 이 그래프 자체가 위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아래로 움직이거나 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수요의 변동에서 재화의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1차 함수식의 플러스 b값에 해당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 b값에 해당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다른 요인이 뭐냐라는 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요자의 수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연관제의 가격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변하면 플러스 b의 값이 변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수학에서는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경제학에서는요.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오른쪽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하거나 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그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수요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하는 첫 번째 요인입니다. 자, 소득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소득이라는 게 증가하면요. 사람들이 이전에 뭔가를 샀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옛날에 나는 월 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돼지고기 삼겹살을 한 달에 뭐 2번 사 먹을 거를 이제 나중에 수입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해서 월 200만 원의 수입이 있다. 예? 수입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삼겹살을 3번도 먹을 수 있고 4번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돼지고기 삼겹살이라고 하는 것의 수요 자체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요.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를 나타내게 된다. 그게 바로 첫 번째 요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원래 이게 바로 삼겹살의 수요 곡선이다라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는 수요 곡선이 여기 위치하고 있었는데 삼겹살의 가격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득이 늘거나 줄었다라고 하는 다른 요인이 생겼다면 소득이 증가했다면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사람들의 기호가 변화하게 되면 또 수요가 변합니다. 자, 기호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선호도가 증가한다. 자, 그러면 그것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어떤 것의 선호도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그것의 어떤 수요도 따라서 감소를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삼겹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자, 뉴스에 삼겹살을 많이 먹게 되면 자, 건강이 좋아진다. 이라고 하는 어떤 뉴스 보도가 나오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앞으로 삼겹살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삼겹살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선호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반대로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으면 비만에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떴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제 선호도가 감소하게 되겠죠. 삼겹살을 적게 먹어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와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수요 곡선이 어디로 간다라는 뜻이었죠? 맞습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 다음에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는 것은 이 수요 곡선이 감소한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수요자의 수도 이 수요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인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수요도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인구가 전쟁 등의 요인으로 아니면 요새 코로나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전염병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기도 하는데 인구가 감소를 하게 되면 자, 수요가 따라서 감소하게 된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이럴 경우에는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인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연관제의 가격이 변화하더라도 수요가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연관제라고 하는 건요. 두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대체제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완제라는 게 있습니다. 자, 대체제라고 하는 건요. 그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말 그대로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대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완제라고 하는 건요. 같이 쓰면 좋은 것,
그것을 우리는 보완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자, 바꿔 쓸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같이 써야 좋은 것.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보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체제와 보완제를 묶어서 우리는 전부 연관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 대체제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리고 보완제의 가격이 변화할 때 이제 수요에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지우고요. 한번 여기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요,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대체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완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보완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까 우리가 제 삼겹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를 또 여기다 써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삼겹살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은 제 소고기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삼겹살을 대신에 소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소고기를 안 사 먹으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삼겹살을 많이 찾으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삼겹살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죠. 됐나요? 자, 반대로 이 대체제인 소고기의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자, 소고기의 가격이 싸지면 상대적으로 싸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고기가 싸진 만큼 더 많이 먹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삼겹살은 덜 찾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삼겹살의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학습지 여백에다가 한번 잘 써줬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완제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 보완제,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쵸? 뭐 상추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상추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상추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상추는 이제 보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추의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에 따라서 삼겹살의 수요도 바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상추의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추가 비싸진 만큼 그만큼 상추를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찾지 않으려고 하는 건 당연하겠죠. 자, 그런데 상추를 안 먹게 되니까 삼겹살도 같이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상추의 가격이 상승하면 삼겹살의 어떻게 되는 거죠? 수요는 감소하게 되겠죠. 됐나요? 반대로 상추의 가격이 싸질 수도 있습니다. 상추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상추가 싸졌구나. 그러면 오늘 저녁은 상추를 사서 삼겹살을 같이 구워 먹자,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상추의 가격이 하락했다. 자, 그러면 삼겹살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삼겹살의 수요가 하락한다는 것은 삼겹살의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이고, 자, 상추의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삼겹살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것은 삼겹살의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뜻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요것도 써놓고요. 자, 이거는 선생님도 또 지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도 제 수요의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삼겹살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잘못 오타가 돼 있네요. 자, 이거 소득이 아니고요. 요것도 가격이라고 써주세요.
미안합니다. 요거는 그냥 아예 다 지워주세요.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 아예 지워주고요. 그리고 이 가격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게요. 자, 사람들은 삼겹살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삼겹살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장 지금 사두는 게 좋겠죠. 무슨 말인지 됐나요? 자, 그래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당장의 삼겹살의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반면 앞으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비싸고 미래에는 삼겹살의 가격이 싸지게 되니까 지금 사람들이 사면은 오히려 손해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러니까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당장의 삼겹살의 수요는 사람들이 사지 않으려고 하는 감소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사람들이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수요 곡선이 이동할 것이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면 수요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 보충학습은 위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 가지 재화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서, 자, 여기는 위에 있는 우리가 방금 배웠었던 대체재와 보완재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용도가 비슷해서 서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재와 대체재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체재라고 써주세요. 됐나요? 자, 그럼 이 대체제의 예시로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치킨과 뭐 피자의 관계를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었던 뭐 삼겹살과 뭐 이제 소고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커피와 뭐 홍차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면, 자, A제 가격이 상승했다. 우리는 삼겹살이라고 얘기했었죠. 삼겹살의 가격이 미안합니다. 자, 이거를 소고기라고 할게요. 자, 이거 A제를 소고기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소고기의 가격이 상승하면 이 소고기의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수요량이. 자, 그러면 이 소고기의 대체제인 삼겹살의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됩니다.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같이 사용함으로써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화, 우린 이거를 보완제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 보완제라고 써줍시다. 그리고 이 보완제의 관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자, 치킨을 얘기했었는데 이 치킨과 여러분들은 콜라를 같이 먹으면 만족감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뭐 연필을 쓰게 된다면 다 반드시 제 지우개가 따르게 되는 것처럼 연필과 지우개도 그 보완제의 관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삼겹살과 뭐 상추, 뭐 삼겹살과 깻잎, 그다음에 뭐 삼겹살과 뭐 쌈장, 뭐 이런 것들도 보완제의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자, 이 소득에 따라서도 이 재화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요. 당연히 그것의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들이 있습니다. 자,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도 증가하는 재화를 우리는 정상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소득이 증가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열등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시가 오른쪽에 버스라고 나와 있죠. 자, 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힘든 버스나 지하철을 탄다기보다는 택시를 타는 빈도가 늘어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버스와 같은 것은 열등제 서비스기는 한데 이제 열등제에 속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그래프와 친해지기라고 하는 제 활동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수요 곡선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바로 우리가 위에서 배웠었던 수요 자체의 변동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가를 연습해봐라 라고 이제 제시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먼저 각자 해보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설명도 별도의 영상으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뒤로 넘어가서 공급과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죠. 자, 여기는 Q, 여기는 P, 여기는 이제 원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수요라고 하는 걸 배웠죠.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엔 공급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공급 곡선이라는 건요, 제 수요 곡선과는 다르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S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supply curve입니다. supply 이렇게 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근데 왜 이런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띄게 될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자, 이거는요, 생산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0원이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생산자는 가격이 싸니까 하나만 팔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가격이 2,000원으로 뛰었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개를 팔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자, 가격이 뭔가가 3,000원으로 올랐어요. 자, 그러면 가격이 더 올랐구나, 더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 개를 팔려고 하는 어떤 의사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생산자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무수한 수많은 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많은 점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이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요. 자, 공급과 공급량도 의미가 다릅니다. 자, 먼저 공급이라고 하는 건요, 자,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하는 욕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가격 수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 서비스의 양, 그것을 공급량이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2,000원 수준에서는 제가 두 개를 팔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바로 공급량이 된다라는 뜻이죠. 됐나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공급 곡선, 방금 얘기했었던 이 곡선을 우리는 공급 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를 표시한 거고요. 이거는 우상향하는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됐죠? 여기 나와 있네요. 됐죠? 자, 다음에 한계 비용이 체증한다라는 말도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일단 지워두세요. 그 다음에 공급 법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이거는 아까 수요 법칙과 완전 대비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수요 법칙은 뭐였죠? 그렇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했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했습니다. 근데요, 이 공급 법칙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니까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도 상승하고 또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하락하는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공급량의 변동과 공급의 변동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은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수요량이 변동하는 것과 그 다음에 수요 자체의 변동은 다른 개념이라고 했었죠. 자, 수요량의 변동은 곡선 상의 움직임이라고 했었고, 이 수요의 변동이라는 것은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공급의 변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Q, 여기는 P, 여기는 0,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수량,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죠. 자,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S, supply curve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러면 원래 점이 이렇게 A점에서 존재했다. 그런데
공급량이 변화한다는 것은 가격이 움직임으로써 가격이 변화함으로써 요 점이 이렇게 B점으로 이동한다.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점이. 반면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C점으로 이동할 수도 있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곡선상에서 점이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급량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당연히 공급량이 증가하고요. 그리고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A에서 B점으로 이동하느냐, A에서 C점으로 이동하느냐, 그 차이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급의 변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공급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자, Q, P, 원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S라고 한번 표시를 해보죠. 그 다음에 S0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이 공급 곡선도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을 우리는 S1,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한 것을 S2라고 얘기를 해보죠.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급이 증가했다. 이거는 아이고, 왜 자꾸 이럴까? 자, 이거를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공급이 감소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공급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격 이외의 요인들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요것의 이유고 네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생산 요소의 가격이 변화하면 또 공급이 변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생산 요소는 뭐였죠? 그렇습니다. 노동, 토지, 자본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생산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자, 이 노동과 토지와 자본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그 전보다 생산자들이 생산 자체를 많이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공급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제가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생산 요소의 가격이 증가하면 공급은 감소해서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해요. 이걸 하락이라고 고쳐주세요. 하락하게 되면 노동의 가격도 싸지고 토지의 가격도 싸지고 자본의 가격도 싸지게 되면은 그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이 이동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써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생산 기술이 변화하면 또 공급이 변합니다. 자, 생산 기술이 발전해요. 무슨 얘기냐면 자, 1분에 라면을 100개를 찍어내는 기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산 기술이 발달을 해서 1분에 라면을 300개를 찍어내는 기계가 발명됐다라는 겁니다. 생산 기술이 발달됐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당연히 공급은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공급 곡선은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공급자의 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공급자의 수가 증가하면 공급은 증가합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반대로 공급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공급 자체도 감소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자, 생산자들의 입장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생산자들이 앞으로 자기가 파는 재화 서비스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거 잘못됐네요. 미안합니다. 너무 이상했어. 갑자기 선생님이 뭐 생각했던 거랑 지금 완전 반대로 나와 있어서 놀랐습니다. 자, 근데 요거 바꿔줘야 돼요. 자,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요, 공급은 감소합니다. 됐나요? 이거 고쳐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면 예상을 하면 자, 공급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왜 그러게 될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생산자의 입장에서 지금 팔고 있는 물건의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팔려고 할까요? 아니죠. 앞으로 가격이 상승했을 때 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장의 공급은 줄이게 되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그때는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생산자들의 입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것 같아요. 지금이 더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팔아야 조금 더 생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당장의 공급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들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암기하지 마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밑으로 그래프와 친해지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급 곡선의 변동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직접 해보시고요. 예, 별도의 영상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는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더 하고 싶은데 이 시장 균형의 가격의 결정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이상으로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운 이 연습 문제도 한번 각자 풀어서 온라인 학습지에다가 한번 답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